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옷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아프면 큰일이죠.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봉합인지 아닌지 어쨌든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수익 있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시사 관련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오늘 방송 언론 관련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프의 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확인해 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이진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너무 추운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이 기자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엄청나게 뻥 터졌다가 갈등이 확전될 것을 우려해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어제 두 사람이 서천에서 약 3주 만에 만났는데요. 지난 신년 인사회 때 짧은 만남 이후 처음이자 갈등 사태를 겪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 1시쯤 대통령보다 먼저 화재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30분이 지난 후에 윤 대통령이 도착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모습과 마주하자 한 위원장이 90도 가깝게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허리를 굽힌 한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고 한 손으로는 한 위원장의 오른쪽 어깨를 툭 치면서 가볍게 어깨를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화재 현장의 상가 건물과 소방 텐트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줄곧 가까운 거리를 함께 걸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는 20년간 검사 선후배로 지냈던 모습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보였다라고 했지만 사실 영상을 여러 가지 보면요. 조금 어색한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고요.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기 열차를 타고 서울로 함께 기경을 했는데 이후 기자들과 만난 모습 한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퇴 관련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됩니까? 네,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은. 네, 어쨌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나마 연출이 됐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봉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봉합은 이렇게 사건을 애써 딱 덮어버린다 이런 얘기고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양쪽 다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두 사람 갈등 기류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철규 의원이 친윤계 인물인데 네. 기자회견 할 거 아니었나요?
이용 의원이 이용 의원이 기자회견이었네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오후에 두 사람의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돌연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용 의원이 어제 오전에 KBS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만큼 더 이상 갈등 확산은 없어야 하고 봉합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원래 이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은 사천 논란에 대해 지적을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려고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갈등이 불거질 일이 아니었는데 서로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용호 의원도 역시 이제 대통령도 우리 1호 당원인데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당이 몰라줘서 불편했겠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고 서로 사정을 설명하면 금방 풀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당의 리스크,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서로 간의 해결 방법이 좀 달랐다는 문제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갑자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에 꽂으면서 사천 논란이 불거진 거였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일단은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김경률 의원은 사퇴 안 할 거라고 계속 네.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김경률 의원이 비대위원이 실질적으로 사퇴를 해야지 그나마 체면이 쓰는 건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또 뉴데일리가 아침 단독으로 냈는데요. 대통령실과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봉합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고, 현장 합동 점검을 계기로 이틀 만에 극적 봉합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아직 앙금이 가시지 않았고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대통령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전달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을 조금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김경률 위원의 사퇴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어제 저녁에 한 9시쯤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낸 보도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갈등이 조금 좀 사그라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실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가 논의될 뻔하다가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안 된다,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 비토 못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갈등 봉합의 모양새가 갖춰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이렇게 되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는 흐뭇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지분을 가지게 된 거고, 대통령하고는 차별화를 된 거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조금 좁았는데 본인의 지지 기반을 반윤과 비윤 쪽으로 조금 몰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뭐 약속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에서 뭔가 좀 지분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빛을 발하는, 그래서 정말 정치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사과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사과를 하면서 또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처럼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서 특검을 약간 무마하듯이 하는 모양새가 좀 나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게 참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사과 얘기 나오자마자 또 다시 명품 백이 아니라 파우치다 이러면서 또 약간 지금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과로 끝나면은 그게 뭐죠?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과를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러는 건 아닌데. 네, 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제의됐을 때 20명 정도만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에 관해서는 이제 대통령 선물이 아닌데도 이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좀 흐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갈등 봉합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또 보도가 되고요. 그
일환으로 어제 화제가 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을 방문해서 뭔가 좀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조금 잘 되지는 않았나 봐요. 네, 일단 상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려고 간 현장이었는데 이런 본질이 좀 흐려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장소가 전날 오후 11시 8분쯤에 불이 나서 내부 농수산물과 먹거리동을 제외한 227개소, 그러니까 전체 점포 중에 78개소가 전소된 곳인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약 35분 정도 머물다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 순서별로 조금 다시 보면요. 오전 7시에 김태흠 도지사가 방문했고 이때 상인들 대부분이 밤을 지새우면서 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겠다 했더니 이제 그때 먹거리동 2층에서 모여서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시쯤에 한동훈 위원장이 도착을 했고 30분 뒤에 윤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인사를 나눈 후에 관계자들과 통제실 앞에서 야외에서 현장 설명을 또 들었는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 일행이 상인이 있는 먹거리동에 들리긴 했지만 1층에서 약 5분 정도만 머물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 10분쯤 대통령 일행이 떠났고 이 소식이 먹거리동 2층에 기다리고 있던 1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전달되자 상인들은 시장을 방문한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에게 한마디 위로나 어떤 발언도 없었다라면서 사진만 찍고 가냐, 불구경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불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한 78% 정도가 전소가 됐어요, 점포가. 78개소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김태흠 지사가 대통령이 오니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밤새워서 이분들이 이제 진화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다가 기다렸죠. 힘든 몸을 이끌고. 결과적으로는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분들 매우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김태흠 지사가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왜 못 만난 겁니까? 김태흠 지사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요. 경찰 관계자가 현장이 어수선하고 동선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상인들과 면담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고요. 뉴시스 보도에서는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경호원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겨레 보도에는 몇몇 상인들이 사무실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자 경호원이 막아서 몸싸움을 벌여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낸 성명 브리핑에서 현장에 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을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대통령 방문에 화답을 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좀 현장의 내용과 동떨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을 보면요. 상인들은 그 항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7시에 또 폐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운당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냥 그리려고 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눈물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는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린 걸로 지금 네. 보이는데요. 그리고 자, 나온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사진 뉴스에 나온 사진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 모습을 좀 잘 살펴보면요. 앞에 부분에 이제 30장이 넘는 사진 중에 앞에 한 4-5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때 있는 모습들은 사실 그 주변의 관계자들, 그 지역의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천 군수나 서천 군의회 의장, 그리고 서천 군의원들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말한 해명과 다른 내용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 전화 받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 주에 이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진지하게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의원에게 현 시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로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복당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 의뢰 전략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고요.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당내 친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떠났는데요.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낙마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을 몇 번 옮기는 거예요, 이분은? 네, 네 번째, 이번에 옮기면 5번째 옮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지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에게, 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보내주면 좋겠죠.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면 좋겠고요. 산삼순백 1+1과 함께하는 2024년 새해맞이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꼭 필요하죠.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춥습니다. 괜찮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요. 추워요. 네, 요즘 되게 추울 때는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세요. 저는 넓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여기 이걸 켜줘가지고 얼굴이 좀 환하게 나와요. 예전에 노영이만 환하게 나오고 저는 우중충하게 나오더니 여기다 웬일로 이런 걸 켜놨어요, 조명을. 지금은 켜니까. 괜찮게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지만 더 좋아졌다. 예전보다. 네, 워낙 뭐 인물이 되시니까. 네. 노영이가 인정한 미남이죠. 맞습니다. 네. 자,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극심한 갈등 국면 이후에 어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동시에 찾으면서 뭔가 좀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권력 싸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약속 대행이다, 쇼다 이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개입돼 있다는 걸 빼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출발점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네. 부분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김건희 여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충돌?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어제 고개를 숙이고 뭐 또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봉합하는 모습처럼 가지만 이거는 봉합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리한다? 사퇴시킨다? 그건 완전히 본인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물론 갈등의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건 본인한테 부담이 되지만 여기서 완전히 물러나면 더 이상 본인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사인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네. 아직도 권력이 윤석열한테 있구나.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 쪽으로 줄 서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공천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주도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 권력에 대해 힘이 확 쏠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당내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뇌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이님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 특히 뭐 초선 의원들 플러스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뭐 수도권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당 망한다. 총선 승리할 수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게 하면 우리는 큰일이다. 총선 망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비토 세력에 같이 합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편은 얘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실이나 이쪽 라인에서는 신윤기 핵심 인사들은 여기서 또 이분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정리됐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리한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앞으로의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막 뭘 딱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만약에 완전히 진짜 항복하고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 정치 어떤 세력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충돌을 계속 키우는 건 안 할 거예요. 본인한테 그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면서도 모색은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은 거의 운명 공동체예요. 얼마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뭘 폭로하든 네. 그건 상당히 큰 타격이 돼요. 서로에게.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를. 네. 또 비밀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휴대전화도 아직 비밀번호 제공 안 했잖아요. 거기서 제공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 적당히 타협할 거예요. 그러나 명확한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뭐 열차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아무 얘기 안 나오고 민생 얘기만 했더니 민생 얘기만 했겠어요? 제가 볼 때 민생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권력 서열을 명확하게 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일단 수긍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지막 카드만을 많은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기준이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맞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기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면을 세우지 않으면서 너무 밀어붙이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약간 체면을 세워줘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충돌의 내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또 대통령 성정상 그걸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한 발 물러서야 될 때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대통령은 어쨌든 한 위원장과 갈등 후에 업무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 5번째 민생 토론회를 갑자기 불참해버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이게 아니 감기 기운인데 그 화재 현장 잘 가셨잖아요. 감기 기운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걸 가셨대요? 잘 쉬어야지. 들어보세요. 왜 안 나가셨는지. 감기 기운으로 목이 잠겨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그 참석하는 마스크도 안 끼웠어. 적절치 시장 않다. 가면서 마스크를 끼워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겠죠. 마스크는 왜 안 끼웠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감기 기운 있으신 분이 감기가 요즘 오래 가잖아요. 오래가요. 요즘 2주 가는데 감기 기운에서 민색 토론에 안 갔다면서 시장은 가시고 시장 가시면 최소한 감기 기운 있으면 마스크는 끼우셔야 그러니까 되죠. 시장 상인들을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 그냥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제가 볼 때 불편해서 안 간 거예요. 무슨 감기 기운이에요. 어떤 점이 불편해요? 아니 일단 참석하게 되면 모든 언론사 기자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 전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전날 수석들하고 관저에서 오랫동안 회의를 했대요. 밤에. 네. 회의만 했겠지? 물만 마시고. 네. 당연히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민생토론회가 취소된 날에 원래 민생토론회 때 이제 준비되었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자리, 뭐 명패 이런 것들. 그러겠죠. 뭐 이제 정리하니까 그거를 기자 풀단에서 이제 찍었단 말이죠. 사진 찍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단에서 찍은 거 보니까 다 각 언론사마다 보내주고 네, 그걸 자료화면 삼아서 내보내서 기사로 보도하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거 보도하지 말아라. 왜냐? 대통령이 입장에서 행사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니네가 찍어가지고 보도로 내보낼 만한 영역의 것이 아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언론이 무슨 홍보 기관입니까? 그걸 찍어라 마라 왜 대통령실이 이라저라 하는 거예요?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 밝히기 싫어하는 거, 보여주기 싫어하는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이 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이래라저래 얘기하는 이건 언론 탄압이에요. 네.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정치 권력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들춰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참석 안 해서 그거 자리 빼고 그다음에 명패 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거 찍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아니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이 무슨 홍보기관이냐고요. 대통령실 홍보실이에요? 네. 아니 홍보 수석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은 원래 저런 거 찍는 거예요. 저런 거 보도하는 거고 현상을 보도하는 거고 감추려고 하는 거 들춰내서 보도하고 그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 네. 권력기관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대체? 그럼 언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론사가 왜 필요해? 홍보실만 있으면 되지. 네. 살살님께서 대통령실이 정말 바쁘네요. 이것저것 다 참견하려면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1월 절반을 훌쩍 넘기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 할지 말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되면 기자로부터 또 질문을 받을 질문 거잖아요. 받죠. 김건희 네, 여사 당연하죠. 관련 질문이 나올 게 뻔하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예. 혹시라도 하게 되면 특정 언론사하고 특히 본인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KBS가 되겠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 진짜 언론을 아니.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네. 처음부터 맨 처음 취임하기 전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청와대 이전입니다. 그때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죠? 소통. 뭔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통한 거 있어요? 말해보세요. 네. 아니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대. 구중궁궐을 나온대. 그래가지고 소통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처음 시작한 게 도어 스태핑이었어요. 네. 그것도 얼마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때려쳤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소통한 적 있냐고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화. 예전에요.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소통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신년 기자회견 했었어요. 기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또 질문도 미리 받지도 않았어. 네, 맞아요.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네. 그러니까 뭐 듣보잡 얘기도 막 그랬어요. 듣보잡이었나요? 아니면 근자감 얘기를 했군요. 근자감 근거 하나는- 없는 자신감이다. 네, 그거 네. 질문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국민들과 전 정부와 다르게 뭐 소통하겠다 이러면 청와대에 옮겼죠. 그리고 나서 소통한다고 도어 스태핑 했죠. 그거 다 중단해버렸어요. 뭘 소통을 하고 있죠, 대체? 아니, 묻는 것에 왜 답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야 되잖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이야. 네.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대체 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불통의 아이콘이에요. 불통의 아이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 되는 시점인 오는 26일 즈음에서 기자회견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또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되죠.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어떻게 아니, 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이라면 할 거예요. 또 하나 잘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국을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하셨잖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업이 돼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검찰에 한동훈 있을 때, 비대위원장이 네, 검찰에 있을 때도요. 이분이 언론사의 관계라 언론사 이런 관리를 참 잘하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서초동 편집장 이런 별명까지 있대요. 일부 사람들이 그만큼 언론과의 관계 이게 그 스킨십이나 친밀도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을 기자들 알죠.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멀리 할 본인도-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이런 거. 옛날에 뭐 공보 그런 거 하셨잖아요. 대변인,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지층을 중심으로지만 본인이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을 피할 이유가 없지. 본인 입장에서. 다만 이제 질문이 껄끄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할 텐데 본인은 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시는 것처럼 특유의 화법 있잖아요. 질문하면 다시 질문을 해. 네.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컨대 또 누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전 정부 또 탓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하는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되고 그럴 수 기자들과의 그 소통이나 이런 스킬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싫어할 것 싫어하죠. 같기도 하고. 근데 대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 싫어한다. 그럼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심이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할 거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무조건 안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고개를 숙이지만요. 속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을 계속 할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니까. 이것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충돌도 그래.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당장 잘라버리지. 계산을 다 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알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반발을 했을 때 이 정도 올고 이걸 어떻게 풀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머리를 숙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뻔한 계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대통령 힘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세고 뭐 레임덕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 총선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럼 본인은 이제- 사실 돌아갈 곳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하고 척을지는 것은 앞으로 3년이나 전혀.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매우 위험하고 위험하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뭐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어요. 그 불송치가 돼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본인의 자녀 관련해서. 네. 그랬잖아요. 1년 몇 개월이나 끌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불송성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 문제도 살아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언제든 다시 재수사하거나 검찰이 이걸 재수사했을 경우에 어떤 네. 경우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찰이 나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상당히 본인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 서울고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분을 지명.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있다가. 하필이면 바로 서로 간에 좀 불편하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딱 그게 달했을 때 이 사람을 딱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내정을 선언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권을 내가 장악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내정자 어차피 그분 이제 대통령이야 뭐 야당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임명을 할 테니까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라 대통령 편에 설까요? 그렇게 너무 질문이 너무 일차원적인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아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요점은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김경일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나가는 그렇죠. 것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거. 어제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기준 보셨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네. 이 내용이 뭔지
한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만든대. 근데 거기 지금 거기 전략공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돼버렸어요. 네. 3번 이상 떨어져서 그래서 한 그분이 명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김경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동훈 승이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 뭐 가서 허리 어깨 두드려가지고 제 이게 말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좀 명구스럽지 않겠냐는 거죠. 명구스럽겠지? 그걸 견디겠냐고요. 화를 내겠지? 그럼 또 싸우겠지? 그러면 그럴 그렇게까지 표면화시키고 그러진 않겠죠. 아,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카드예요. 본인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걸 상징적이죠. 밀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주 그냥 기쁘겠네요. 그러다 같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그때 스트레스 바뀐 사람 중에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을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그렇죠. 당선 높은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같이 망하는 거죠. 네, 같이 망해요.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방송통신심의위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청보민원 의혹으로 류희림 위원장 논란이 됐고요. 예. 가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민원을 넣어라라고 했던 정황 본인은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주장하죠. 알고 봤더니 방심 내부 문건으로 류 뭐뭐 씨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네. 가족인 걸 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거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했냐면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뻔한 거짓말을. 네. 노조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고한 문건이 있어요. 그걸 공개를 했어요. 내부 문건 아예 내부 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직원들이 지금 목숨 걸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겠어요. 자기들 피해 올 거 알면서도 이러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직원들이 봤을 때 참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방심위원장은 지금 노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보고를 했어. 그리고 이름이 특이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동생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건데 보고받은 적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문서만 보면 방심위원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문서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문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자꾸 예를 들면 민원을 낸 민원인의 신상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요. 민원을 받는 처리하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떤 민원인지 민원이 누군지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여러 사람부터 와. 그건 의심을 해봐야지. 네, 이게 그렇죠. 정상적인 민원인지 아닌지. 그건 그런 과정은 다 거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오자까지 똑같아. 잘못 쓴 글자까지 똑같아. 이게 여러 명으로부터 와. 그러면 이건 이상하지 그때는 조사를 해봐야죠. 이게 정상적인 민원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했는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파악이 가능한 건데 네. 그거를 뭐 신상을 얘기하고 이랬다고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 문건에는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땡땡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해서 이길 즉 2023년 9월 6일자로 접수된 상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깊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심의위원회 제척 깊이 관련된 조항도 같이 적시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류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었고 내부에서 심의 깊이를 권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류 위원장은 JTBC 보도를 유달리 신경 썼다.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거 없냐? 이렇게 콕콕 집어서 물어봤다는데 이거는 JTBC를 먼저 딱 본보기로 찍어서 뭔가 해라라고 하는 뭐 오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죠. 위원장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민원이 뭐가 있냐 없냐 이걸 미리 물어보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에요. 네.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에 뭐가 들어오든 본인은 회의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배포된 회의 자료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직원 불러가지고 예컨대 어느 방송사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나한테 따로 보고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뭐 그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유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자기의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 직원이 그럼 나는 빠지겠다. 또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는 몰랐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그 공문이 있음에도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그 자체가 대단히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세요. 바이든 날리면 문제도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문제를 지금 6대 0이에요. 6대 0.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6대 1인데 한 명이 야당 추천이 한 명 남았어요. 2명이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자기는 출석 안 하겠대. 그래서 회의 안 와요. 그럼 6명이 다 지금 여당 정부 여당 추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된 심의를 해. MB 심의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공정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류희림 위원장의 이 청부 민원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이 방심위의 야권 추천위원들 2명 그 뭐 회의 도중에 고성과 욕설을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쨌든 해임을 시켰습니다. 빠르게.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정강석화로 여권 추천 인사 2명을 그 자리에 딱 앉혀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결국 국회의장 추천목인데 그건 또 아직 임명 안 했어요. 임명도 안 하고. 2명은. 그러니까 6대 1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6대 1 구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야권 목 6대 3이에요, 원래 6대 3이죠. 네, 6대 3 구조인데 6대 1에다가 2명을 날리고 그 자리에 안 앉힌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먼저 추천이 들어와 있는 2명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거의 한 달 전에 추천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하고 있어.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주당 추천 몫이거든요. 한 명은 이게 2명이 다 국회의장 추천 몫이에요. 근데 둘 다 뭐 야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저는 뭐 2분 중에 한 분은 야당이 맞는 것 같고요. 한 분은 중립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야당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 네. 그래 놓고 이 그 야당 의원 2명을 쫓아내고 나서 해촉시키고 나서 새로 추천된 2명. 얼마 되지도 않아서 추천된 지. 추천하자마자 임명을 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일부러 6대1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하려면 나머지 2명도 해야지, 그러면. 그래야 6대 2가 되든, 뭐 7대 2가 되든 6대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그 이념적으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안 하고 지난번에 최민희 전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임명 안 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은 사퇴하게 만들어버리잖아. 이 두 사람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심이 방통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돼도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방심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MBC 1심 패소를 계기로 해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빨리 정리하고 나중에 그 2명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인 것 듭니다.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법률가 입장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법률가잖아. 1심만 나왔지. 이거 항소했어요. 항소 MBC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저 같아도 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심의를 해서 징계를 내려. 그러면 그 손해를 보존받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집행정지 같은 걸 신청을 같이 하는데 그걸 또 받아주냐 마냐 또 판사 맘이니까 사법부도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징계해가지고 법정 제재했어요. 예컨대 방심위에서. 근데 나중에 2심에서 MBC가 승소를 해. 그럼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죠. 진짜 이런 법을 바꿔! 네, 거기까지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뭐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그 구조적으로 보면 임명권, 해촉권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여기에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해촉해버리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아요. 네. 방심위원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는데 추천은 단데서 하지만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도 추천은 야당에서 했지만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명권 자체를 뺏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다른 네.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사건만 보면 참 이해가 할 수도 없고 해결 방법이 이렇게 없는 거는 법을 고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는 정권 바뀌고는 이 문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을 어기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책임을 정권 따라 반드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처벌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져야 돼요.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번에 시한을 넘겨가지고 이 제허가 예. 심사를 못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음.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겼던 게 있었어요. 근데 MBC랑 KBS 뭐 이런 등등이었는데 그 방송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예. 지역 MBC랑 민영방송, 뭐 지역방송 이런 곳에 대해는 제허가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8개 방송사가 무더기를 청문 대상에 오르면서 아예 허가가 지금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언론 탄압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이유를 볼게요. 이유가 중요한데 이 방송사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경영적 문제예요. 네.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첫째 문제고 영업 손실이 많아서 적자가 누적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주주 배당 문제. 요거는 이제 방송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게 MBC보다는 제 생각에 이런 그 지역 MBC 아니 지역 MBC보다 UBC나 KBC 이런 민영 방송사들 민영 있잖아요. 방송사들. 이거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거든요. 이게 그 지역 MBC는 MBC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서울 MBC가 지역 MBC의 주식 50% 이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역 MBC는 MBC 소속이지만 뭐 울산 방송, 광주 방송, 제주 방송, 청주 방송, 경인 방송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예요.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해요. 이게 물론 어느 언론사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기사에 보니까 영업 손실에 따른 적자 누적.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요, 지역 언론사는 다 걸려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요즘 경제가 적자 어렵습니까?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심지어는 큰 대형 언론, MBC 지금 서울의 MBC, KBS, SBS도 적자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광고가 없어요, 거의. 지역에서 어디서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래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이제 울산, 뭐 광주, 제주, 청주 이런 방송사들은 단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모든 지역 언론사는 없어야 돼요. 근데 지역 언론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역에 토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가 견제하고 감시할 거예요. 지역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국 방송은 서울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네. 지역에 이슈들이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면 지역의 언론사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지역의 문화 발전 누가 견인할 겁니까? 아니 지역의 좋은 문화나 행사나 이런 거 언론사들이 자꾸 홍보해주고 그 방송에 만들고 이래야 네.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지역 언론사를 적자가 많으니까 문 닫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지역 발전, 문화 발전,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 지역 언론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나 지방자치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인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돈 못 버니까 문 닫아 이런 논리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보 선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도 촉하면 촉이 온다는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요? 네. 자,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그래서 재판을 받았던 최윤종.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종이 그런데 재판에서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고 좀 천인공노할 만한 사실은 행태를 보여서 그 가족들 또 그 방청석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자, 왜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가지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삐딱하게 뭐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심드렁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손을 막 깍지 껴가지고 머리 뒤에다 올리기도 네. 하고 막 이랬다면서요? 하품을 한다거나 네. 막 그래갖고 뭐 어쨌든 최종 선고될 때도 그런 걸 했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은 원래 이렇게 심리적으로 행동이 왜곡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의도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의 기간이라든가 심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대체 최윤종이 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대단히 모호한 점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애초에 그럼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그걸 별도의 어떤 지원 감정인을 하든가 그래서 계속 그것이 갸웃했는데 어쨌든 유무죄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형량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죠. 물론 누구나도 예측을 했을 겁니다.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뭐 잔인하고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기관의 취업 제한 부분부터 위치 추적 30년까지는 누구나도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재판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 범행의 이유 원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버렸는지가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잠깐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우선 최윤종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피해자나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얘기 추천기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아니었어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보는 그거 저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프로파일러들이 제대로 분석을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걱정이에요.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는 그 피해자가 반항을 했기 때문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그냥 잠깐 기절시키고 성폭행만 하고 이러고 끝날라 그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쳐졌다.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말씀하신 건 사이코패스의 전형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원 감정이라든가 사이코 프로파일러들의 수사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걸 다시 사실은 재판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이 범죄 동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결국은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우한 가정환경, 대인관계, 사회 적용의 실패. 글쎄요, 이렇지 않은 살인범들이 몇이나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건 이게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유족이한테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이코패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뭐 우리나라 원래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특별히 형을 감형해 주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생각이 들더라도 좀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최윤종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이걸 다뤄왔던 수사기관이 뭔가 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 사법부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닐까. 좀 더 치밀한 수사 방법들에 대한 걸 찾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되면은
결국은 시민들이나 사법 수요자들이 계속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재판부에서는 이제 사형은 요즘 거의 뭐 그렇죠. 선고를 예.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건 없으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정은 무기징역 선고 들어도 뭐 특별하게 얼굴 표정이 바뀐다거나 뭐 동요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별로 안 뭐 그냥 했는데. 아, 무서워요, 솔직히 예. 말해가지고. 하여튼간 이런 범죄자가 있다는 게 너무 무섭고 불우한 가정 환경이 결국 범죄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거 매우 위험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너무 퉁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아예 네. 들어갈 거면 더 들어가거나 네. 언급하지 말 거면 아예 언급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이 뭘 할 것이냐. 유무죄 판단에서의 인텐트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왜 판사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느냐. 결국은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 양형이나 이런 거에 따지는 인자 중에 하나가 가정 환경이나 대인관계, 사회 적응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저는 그게 재판의 아니라 현실입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 법무부에서 행형의 인자로 두면 되는 거를 왜 감형인자로 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변호사님과 이걸 논할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예. 네. 자 어쨌든 최은정은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 퇴장했고 최은정이 사실은 항소를 할지 말지는 또 조금 아직은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사실 항소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대형 로펌 출신의 외국 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5선 의원이었나요? 그러니까 다선 네, 의원의 네. 아들로 밝혀져서 또 정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내를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학대를 네. 해왔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상으로는 지난달 3일에 본인의 자택, 오피스텔이죠.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적으로 아내를 별거 중이었는데 네. 그 집으로 끌어들였다. 왜냐하면 딸을 핑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이전부터 굉장히 정서적 학대의 정황이 나왔다. 그리고 말 자체도 굉장히 뭐 거의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또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나가버리고 거꾸로 이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갖고 성병 검사서를 보내라 이런 얘기도 했고 결국 2019년부터는 자녀들한테 엄마로 부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나왔죠. 근데 저는 되게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랑 틀리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공소장을 받아봤어요. 네. 그 관련된 분한테 이제 그 공소장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성만 의원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해갖고 공소장을 받아갖고 그걸 봤는데 흉기가 다르더라고요. 흉기가 달라요? 흉기가 막대기로 돼 있어요. 공소장에. 네. 네. 그리고 그 공소장 내용도 그거고. 근데 그런데? 제가 피해자 쪽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는 쌍절곤이었거든요. 쌍절곤으로 맞았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게 달라졌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을 졸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목을 졸린 거죠. 그러니까 네. 치명적인 형태의 쌍절곤으로 두부를 강타당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어요. 그러니까 주먹과 쇠파이프로 아내를 가격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는데 그게 그 공소장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쇠파이프가 이제 쌍절곤을 쇠파이프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쇠파이프랑 쌍절곤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그렇게 예. 예. 생각해 보세요. 쇠파이프는 우발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죠? 쇠막대기니까 쌍절곤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네. 이거 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재판 중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라고. 네. 예, 이게. 예, 문제 어쨌든 제기를 예. 해보라면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수사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공소장을 그럼 정정을 하든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베프의 얘기를 예. 들어보면은 수사기관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해서 예. 피고인이 풀려나게 지금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건 수사기관이 잘못했으면 분명히 바꿔야죠. 일단 예. 이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쨌든 201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무렵부터 서울역에 가봐라.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여자 널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인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외도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추궁하고 자식들하고 떼어놓게 하고 뉴질랜드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하면서 부인을 혼자 고립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에 대한 욕을 영어로 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정신감정 해봤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뭐 이유도 없이 어쨌든 외도를 의심하고 자꾸 이랬다는 거는 부인에 대해서 그렇죠. 정서적 가학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만약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가해자에 대한 심리 감정 같은 경우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죠? 2019년도에는 아내에게 예. 불륜을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이라는 책을 내가 읽었는데 이걸 읽어봤더니 너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더라 이러면서 성병 검사 결과 보내라 뭐 이러기도 했다는 건데 정말 그 부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이버상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금도 저기 그 두 분 결혼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포탈에. 네. 거기 나오는 이제 댓글들 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이었을 거라 추정은 많이 하는데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렇게 그 이제 뭐라고 하나 좀 가족 관계가 이렇게 처음부터 좀 바람직한 부분은 원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온 가족이 뉴질랜드 여행 갈 때 아내만 남기고 이동을 하고 추석 명절 때는 또 아내만 남겨두고 아내와 상의도 없이 애들만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고 딸한테는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가 된다. 또 장모한테는 이혼 조장하지 말아라.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막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이 제기했다가 취해했다가 막 이걸 좀 반복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몇 번. 두 번 했다가 그러니까 예. 첫 번째 했다가는 이혼 소송을 취하했고요. 예. 또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예. 최근에 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렀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일부러 불렀죠, 그 사람은. 예. 네.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또 조용히 퇴사 처리한 것으로 좀 정리해서 그 네. 본인이 몸담고 있던 로펌에는 또 피해가 적게 가도록 조처를 만반의 조처를 또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로펌을 세 군데를 선임을 했어요, 변호사로. 그리고 재판이 있기 이틀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직 기록 파악도 안 됐으니까 또 길 연계해달라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장 가서 판사님한테 내가 이걸 못 읽었으니까 이걸 뒤로 밀려주십시오라고 해버리니까 판사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변호사는 어디 갔냐라고 해버리는데 그래서 의도하는 것이 혹시 재판부가 정기 인사한테 갈리는 걸 그렇죠.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갈리는 걸 바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데서 정말 그 유족 쪽엔 붕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소용이 없는 게 2월 첫째 초에 원래는 이제 공판을 또 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리고 갈리는 거 해봤자 3월 달에 하겠다는 건데 악인 구속 기소라서 그런가? 어쨌든 재판 지연 의도를 펼친다 하더라도 결국 3월 달에 바뀌게 돼 있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이제 버는 정도 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판사로 뭘 바꾸려고 해나? 어차피 어차피 이 판사에 대해서는 선고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의 아버지가 법조계에서 유명한 분이니까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같은 유족들은 많은 나쁜 추정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추정을.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이 가해자, 이 피고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락당한다는 느낌을 그렇죠. 사실은 안 충분히 받을 받을 수가 수 없는 있죠.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에 수사기관과 법원이라도 좀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법정의를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재벌 3사를 사칭하면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청조 씨가 기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공범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한창 네. 시끄럽고 남현희 씨 펜싱 선수였던 그다음에 경호 실장이었던 네. 이 씨라고 경호 합니다. 팀장, 예, 이 씨. 이 세 명이 같이 공범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의 주장은 경호팀장도 공범이고 네. 남현희도 공범이다. 라는 거고 경호팀장 이 씨는 그렇진 않다. 자기도 속아서 4,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맞서고 있는 거고 요번에 이제 이 씨의 재판에 전청조가 증인으로 가서 한 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논란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야 너도 나랑 같이 했는데 왜 너만 빠져나가려느냐. 너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아세요라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쓰지 마세요라고 한 거죠. 말하자면 전청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자 우리. 그러니까 떳떳하다는 말이 거기서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니까 이 전청조의 재판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호팀장 이 씨에 대해서 전청조는 나랑 공범이다. 그렇죠. 우리 네. 시그니엘 같이 살았고 다 그 시그니엘 입주할 때 이 모든 이름을 다 이 사람 이름으로 네 이름을 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 돈 뭐 투자 받았던 돈이나 이런 후원 받았던 돈이나 다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호팀장이나 남현희 씨는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 전청조 씨가 아직까지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초창기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웃긴 근데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예. 그 시그니라는 게 굉장히 비싼 데지 않습니까? 네. 거기 위에 이제 목을 맸다고 하는데 목을 이게 끊어져 갖고 옆에 있는 유리를 깼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통유리 안 깨져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네, 비싼 유리고 네. 두꺼운 유리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거 다 이제 말하자면 이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공범화 전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연결된 전청조의 수법을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불쌍한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가 결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왜 그러니?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다 깨졌다라고 말한 거는 그 경호팀장이 아니라 연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진호 씨 유튜버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이제 이진호 씨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그렇죠. 그걸 예, 함부로 그렇죠. 말할 예.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경호팀장에게 혹은 남현희 씨에게 책임을 일부라도 떠넘기려고 하는 전창조의 태도가 문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고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이 마치 그러면서도 재판부에도 기만적으로 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나무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범이라고 자꾸 끌어들이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나눠서 죽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태도를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수익을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남현이한테 갔고 이 씨한테 갔으니까 저쪽에 받아라.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대요. 피해자들한테도.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흐름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재판까지 할 정도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게 안 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왜 수사를 그렇게 못하죠?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검찰 쪽에서 제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확실히 제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뭐 돈 세탁이 된 것도 아닐 텐데. 돈 세탁 될 수도 있죠. 현금으로 줬을 수도 있고 줬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현금으로 줬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팍 꺼내가지고 현금으로 또 누구에게 주면 그 돈을 또 현금으로 뭐 어떻게 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네. 돈 세탁이라는 게 그렇게 막 함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무슨 아주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돈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 이제 코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코인으로 코인에 같이 투자했을 했다. 것이다? 예. 그래서 3 같이 했다. 전청조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코인 얘기하면서 계속 이거를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판사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런가? 그럼 남현이도 공범이지?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남현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그 초창기에는 한참 자기 억울하다는 식으로 어필을 네. 많이 하더니 그 이후에는 또 좀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그 언급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남현희 씨의 입장이나 남현희 씨의 관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려진 게 없습니까? 알려진 게 없고 재판 중에서 나오는 이제 재판에 증언할 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청조 씨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된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청도 재판도 하고 이씨 재판도 하고 진행 중인 그렇죠. 거죠. 이제 남현희 씨 재판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현 씨 부분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현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 사기와 이 사기죄 이 공동 정범들의 역할 분담이라던가 이 재산상의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는 과정인지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복잡하고 좀 사실은 진실을 밝혀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청조 씨가 그렇게 또 아주 치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또 이렇게 수사기관이 제대로 못 밝힌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기 전문 수사부서라든가 전담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러다가 보면 그냥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하나만 네. 조금 살짝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쏘며 놀다가 붙잡혔는데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이 그랬다 이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딸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실제 뭐 소화기를 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소화기를 어쨌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향해 쏘는 바람에 뭐 40몇 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는 후회를 했다는 거죠. 자기 딸을 이런 식으로 신고한 것을 왜 후회를 했느냐. 왜 후회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그렇죠. 영웅담으로. 영웅심리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나 경찰들이 전혀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세 사건이 합쳐진 겁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도 2번 있었고. 네. 그러고 이 사건의 핵심 부분은 실제로 뿌린 애가 문제가 아니라 지켜본 애가 주범인데 이 구조를 이 사람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뿌린 애와 찍은 애와 여기서 구경하고 박수 친 애가 있는데 그럼 소화기를 뿌린 애가 있고 뿌린 애 그걸 따라가면서 찍은 애가 있고 위에서 박수 쳐건 애가 있어요. 얘는 박수 친 애라는 거예요. 박수 친 애가 더 사실 주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거꾸로 하는 거죠. 박수 쳤으니까 그냥 방관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런 범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 딸이 그거 뿌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좀 할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얘 얘기 들어보니까 얘는 그냥 단순히 가담만 그러니까 지켜만 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부모도 보니까 얘가 결국은 이게 위에 그렇죠. 말하자면 오히려 더 아빠 내가 그걸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막 내가 그거 막 올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히 신고했다. 오히려 자기 딸을 오히려 더 이 범죄를 더 높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또 자랑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후회했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처벌받게 할 걸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후회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말씀이죠. 딸이 그냥 단순히 옆에서 그렇죠, 그냥 그걸 어린 마음에 그런 걸 보고서 그냥 잘못된 길로 갈까봐 혼난다 이걸 알려주려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냥 피해만 배상해주고 아는 아이는 처벌 안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혼만 내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딸이 큰 범죄를 오히려 계획했던 사람이었던 같이 것이고 한 건데 그리고 그게 벌써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한 번 더 봐준다고 했대요. 다음에 또 그러면은 세상에. 실제 했는데 좀 답답한 거죠. 실제로 처벌받기도 못하고 촉법이니까 13살이니까. 촉법은 아니라는데 만 14세 이상이라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래요. 한 명이. 얘는 안 그래요. 또 이게 또 섞여 있어요. 그렇군요. 복잡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그냥 봐주니까 두 번이고 세 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집단 범죄인지를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많이 거죠.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책임이 분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신들이 예. 저지른 예.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이들이 모릅니다. 이럴 땐 좀 혼 좀 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촉법소년과 이 범죄 청소년들 14세 미만의 연령 아이들 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창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실 거고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면 친절하게 아주 알뜰하게 또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1-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니까요. 영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즘 그 환절기 때부터 좀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 보험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김필성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슈 3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